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최혜원입니다. 정보경입니다.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는 커졌습니다. 업종별로는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면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스페이스X 오늘도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장중한 때 시총은 3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추월하기도 했던 스페이스X입니다. 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사실 5만 1,000까지 올라온 지 12거래일 만에 5만 2천 선까지 올랐습니다. 다만 오늘 좀 시장에서 아쉬웠던 점은 결국엔 반도체 쪽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뭔가 뚜렷한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닌데 투자 심리가 사실은 다른 쪽으로 조금 더 옮겨가는 그러한 하루였고요. 아마 오늘 한국 증시는 반도체 중심의 랠리가 아니라 순환매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반대로는 반도체가 또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까지 드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 있었던 다양한 이슈들과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 저희랑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저와 함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의 하락이 경기 민감주의 강세로 이어지면서 다우지수가 0.64% 상승했습니다. 장중한 때 사상 처음으로 5만 2천 선을 돌파하기도 했고요. 5만 2천 바로 밑에서 마감한 다우지수입니다. 한편 AI와 반도체 쪽으로는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쉬어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1% 넘게 하락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S&P 500은 0.57% 내리면서 하락 마감했고요. 이렇게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의 평화 합의가 가시화되면서 국제 유가는 급락을 했습니다. WTI 4% 넘게 내렸고요. 장중 한때는 5% 넘게 급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배럴당 75달러 선에서 우리 시간 5시 기준으로 움직였고요. 브렌트유도 4.51% 하락하면서 80달러 밑에서 거래가 된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시장을 움직인 마켓 무버 이슈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 앞서 보신 것처럼 유가는 급락했습니다.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고요. 시장의 시선은 이제 내일 있을 FOMC의 결과 발표를 이미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오늘 시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평화 합의 서명이 임박했고요.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습니다. 국제 유가는 급락했고 시장의 관심은 페드로 이동을 하고 있죠. 자,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19일 스위스에서 평화 합의에 공식 서명을 할 예정입니다. 이 합의 내용에는 휴전 연장과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가 포함돼 있는데요. 이란의 원유 수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었고요. 중동 공급 정상화 전망도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반응을 한 건 역시나 국제 유가였습니다. 오늘 WTI가 장중에는 5%대 하락을 하기도 했고요. 브렌트유는 앞서 보신 것처럼 80달러를 하회했습니다. 지난 3월 이후에 처음 있었던 일인데요. 골드만삭스도 브렌트유의 전망을 90달러에서 80달러 수준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시장은 전쟁 프리미엄이 대부분 제거가 됐다고 봤고요. 원유 공급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거란 기대감도 한층 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증시가 강하게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미국과 이란 합의문 전문은 아직 다 미공개된 상태입니다. 실제 공급 정상화까지도 다소 시간이 필요하고요. 통행료와 안전보장이라는 문제도 아직까지 남아있죠. 그리고 투자자의 관심은 내일 발표될 FOMC의 결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캐비너스 의장 체제의 첫 FOMC가 이제 개막을 했습니다.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점도표의 변화 여부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까지도 경계를 하고 있는 시장이죠. 이 FOMC의 결과 위험자산 투자 심리의 주요 변수로 작용을 할 전망입니다.
오늘 시장의 반응을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좀 흐름을 살펴보시면요. 오늘 금융주의 강세와 에너지주의 약세가 있던 가운데 AI와 반도체 쪽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다우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부진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중동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유가의 급락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 연준이 내놓을 다음 금리 신호를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면서 관망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슈 살펴보셨고요. 종목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최효은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죠. 반도체 쪽이 간밤에는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좀 하락세가 결국에는 다른 업종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엔비디아 주가부터 확인해보고 가시죠. 엔비디아 2%대 하락 나왔습니다. 주가 자체는 좀 상승 탄력이 강력하게 나오기도 했는데 간밤 증시에서 조정은 살짝 아주 약했고요. AMD가 아무래도 강력하게 올라온 만큼 주가 조정폭도 컸습니다. 7%대 하락세, 인텔도 8%대, 브로드컴은 4%대 하락 나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실적 발표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6%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이게 사실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이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인텔 이러한 기업들이 얼마나 내렸는지를 브리핑해 드리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주가 자체는 거의 다 함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내려가는 날도 보시다시피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 거의 없고 한꺼번에 내리는 그런 장세 나오고 있습니다. 올라간 만큼 쉬어가기였다, 숨고르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델과 샌디스크와 같은 기업들도 하드웨어 쪽도 전반적으로 보시다시피 약간의 조정,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팔란티어 이런 기업들도 조정입니다. 애플이 보시다시피 초록불, 알파벳도 구글도 1%대 상승 나왔습니다. 메타도 1%대 상승. 사실 이렇게 보면은 반도체는 좀 쉬어가는데 그 이외의 기업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금융 쪽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죠. JP모건 3.6%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반도체만 내렸고 사실 다른 기업들 중심으로 그리고 다른 업종들 중심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지금 문제는 이 순환매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느냐입니다. 반도체가 이렇게 내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금융주 혹은 소비재 쪽이 더 길게 상승을 가지고 갈 거라는 쪽은 보는 쪽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에는 시장을 약간 좀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비자, 마스터카드 이러한 기업들도 상승 탄력이 나왔고 산업재 쪽, RTX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7%대 그리고 오늘 굉장히 특이했던 게 캐터필러와 같은 기업들 1.2%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캐터필러를 특히나 CNBC에서는 메인 기업으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인 기업 가운데서 가장 특징적인 기업 중 하나로 꼽기도 했는데요.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산업재 쪽 그리고 건설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갔다라는 부분이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이외에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 1.5%대 하락세, 제너럴모터스, 포드 이런 완성차 쪽도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으로 거래 마감한 모습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증시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였을지 세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스페이스X입니다. 스페이스X가 지난주 금요일에 상장한 이후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3거래일 동안 주인공입니다. 스페이스X 빼놓고는 시장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거의 거래 대금 자체를 좀 끌어당기고 있는 블랙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5%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옵션 거래 재개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AI 코딩 스타트업 커서를 인수한다. 이 커서는 프로그램 이름인데 이 커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지금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xAI에 없었던 기능이죠. 코딩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투자자들은 기대를 합니다. 스페이스X 우주기업인데 이제 AI 쪽으로도 뒤처지지 않겠네라는 기대감이 나올 법하고요. 다시 한번 주가는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아마존의 시총을 앞지르면서 일단은 미국의 대표 기업 중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밈주식이 아니라 정말 탄탄한 기업으로서 주가 상승 탄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모더나입니다. 모더나 왜 갑자기 모더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S&P 500 내에서 상승률 1위 기업이었습니다. 장중에는 두 자릿수 급등세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약간 조금 밀리면서 6%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FDA 회의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간밤에 특이했던 점이 JP모건 측에서 지금 바이오주 안에서 이 세 가지 기업을 사라라면서 그중에 하나가 일라이릴리가 들어갔는데 최근 들어서 헬스케어 쪽, 바이오 쪽으로도 다시 한번 투자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주가도 좀 화답을 했고요. 세 번째 기업은 로빈후드입니다. 로빈후드가 사실 굉장한 호재가 있었습니다. 인력의 10%를 감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예전 같으면 사실 시장에서는 환호를 했을 만한 이슈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겠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테고. 그런데 로빈후드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결국에 주가는 반락했습니다. 이제 이 정도 호재로는 사실 시장에서 거의 반응을 안 하는 그러한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에 1%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 어떻게 좀 저희가 시장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오늘 시장 정리는 노무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게 정말 유의미한 좀 투자 의견이었던 것 같은데요. 종전 이슈가 있었고 사실 이번 주 FOMC 있다고는 하지만은 동결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케빈 허시의 어떤 좀 행보가 나올까에 대한 약간의 의문은 있지만은 그래도 시장에서는 금리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지는 않을 거야라고 안심하고 있는데 노무라는 아직은 안심하기는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 유가가 갑자기 빠르게 하락하면 소비자들의 지갑에는 더 많은 돈이 남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소비자들의 지갑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돈 더 많이 쓰고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겠다 라는 우려를 가진 채 계속해서 주가는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했는데 이게 굿뉴스인데 결국에는 나쁜 결론으로 갈까 그런 부분을 좀 걱정해야 된다라고 노무라 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노무라 증권은 지금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감을 나타낸 겁니다. 유가의 흐름,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이게 시장에서 좋은 뉴스로 받아들일지 혹은 나쁜 뉴스로 받아들일지 요 아주 예민한 센티멘털적인 측면을 잘 보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현지 시간 화요일 시장 함께 정리해보고 왔습니다.
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서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업종별 순환매 장세가 펼쳐졌던 하루였습니다. 자, 위원님께서는 시장 상황을 좀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네, 지금 도대체 저는 종전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뭐 트럼프도 그런데 지금 네. 저기 외무장관도 뭐 사형을 시켜라 죽여라고 막 그 이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네. 이란 국민들도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 그 혁명 수비대를 지지하는 쪽 같아요. 파괴하라고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보수 우파가 오바마 때랑 틀려진 게 뭐냐고 계속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자신의 생일이자 월드컵이 열리고 있고 곧 미국에서 LA에서 경기가 열리거든요. 지금까지는 멕시코에서 경기가 열렸고 그렇죠. 그거에 맞춰서 그냥 이벤트성으로 급조해서 한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그 이슈는 계속될 것 같아요. 벤스 부통령도 얘기를 했는데 한 장 반짜리 타이핑 친 대충 친 그냥 MOU 계약서 달랑 하나라 세부적인 내용은 계속 협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호언장담을 했지만 60일 이후에는 호르무즈 해협에 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란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둘 다 말이 다 달라요, 지금. 그래서 그런 전쟁의 이슈가 언제든 다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유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미래 가치를 땡겨온 AI 반도체 주식들에게 좋지 않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동안 AI 반도체 주식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그 고점 논란에 따른 차익 실현이 일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은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습니다. 반도체와 AI 쪽으로는 좀 차익 실현 매물 강하게 나왔던 간밤 시장이었고요.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 키워드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저희가 요즘 스페이스X가 시장의 주인공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얘기를 전해드리게 됩니다. 간밤에는 AI 코딩 스타트업 기업인 이제 커서를 인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시장에서는 크게 주목을 했는데요. 이 이야기 오늘의 월가 시그널 첫 번째 키워드로 바로 이야기 한번 해보죠. 네, 요즘에 그 또 인스타나 이런데 네. 바이브 코딩으로 뭐 월천 벌기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옛날처럼 코딩 학원을 안 다녀도 그냥 코딩을 안 배워도 대화를 하면 됩니다. AI랑 대화를 해서 나 뭐 여기 체스 그림 있으니까 세계의 어떤 사람이랑도 랜덤으로 붙어가지고 실시간 체스를 둘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어. 이렇게 하면서 조정하면서 가면은 어플 만들어가지고 토스에다가 여러분들이 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커서라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네. 업체를 지금 인수를 하기로 했거든요. 왜 인수를 하기로 했냐면 그록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미지를 무료로 제공을 해서 한때 잠깐 그록으로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다시 그 얘기 안 나오죠.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랑 영상이 약하다고 해서 최근에 뭘 했냐면 힉스 필드를 거의 갖다 붙여가지고 시댄스 2.0으로 영상화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엔트로픽이 이제 이미지까지, 영상까지 단점을 보완시켜 버렸죠. 거기다가 제미나이는 구글의 자회사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어떤 플랫폼을 활용하는 그 방대한 자료가 뛰어나죠. 그리고 챗GPT가 늙은 뭐 뒷방 노인의 취급을 받았지만 이미지 2.0으로 완전히 역전극을 펼쳤잖아요. 그 세계에 비해서 그록이 너무 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XAI가. 그록을 만든 XAI 얘기입니다. 그래서 XAI에 그러면 어떤 그 특이점을 줄 것인가 앨런 머스크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선택한 회사가 바로 커서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를 합병함으로써 최근에 유행하는 바이브 코딩을 여기다가 그 탑재를 시키면서 그록이 지금 챗GPT라던가 제미나이라던가 지금 이 클로드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지고 있는 이 부분을 역전시키려고 이 한 수를 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작용할지. 네. 어쨌든 앨런 머스크가 지금 해안을 가지고 선택한 회사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만합니다.
네, 이 합방 계약을 체결한 게 여기는 2025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2026년 6월 16일을 말하는 것 같고요. 내재 가치가 600억 달러 정도가 된다는 평가가 있네요. 네, 지금 그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네. 과연 오픈 AI 아니면은 지금 뭐 엔트로픽 같은 그런 엄청난 이 회사가 과연 될 건지 굉장히 어떤 병아리 시기에 일단 네. 씨앗을 뿌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합병이 되는 게 올해 3분기로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합병 효력이 2026년도 3분기에 발효가 된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이제 기대가 되죠. 왜냐하면 스페이스X가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뭐 이슈로 지금까지 왔지만 여기서 더 가려면 이 xAI라는 회사도 품고 있기 때문에 xAI가 만든 그룹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앨런 머스크가 그 지점을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페이스X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앞서 엔트로픽 얘기 잠시 하셨으니까 이 정보와 신뢰를 구축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또 우측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네, 일단 그 엔트로픽이 무기화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다른 무기도 중국이나 이런 데 안 주고 반도체도 안 주잖아요. 근데 지금 가장 큰 걸 묶어버렸죠. 이 미래에는 이제 전쟁도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엔트로픽을 순수 혈통 미국인들만 쓸 수 있게 트럼프 행정부가 묶어버렸습니다. 지금 엔트로픽의 가장 뭐 일반적인 클로드야 우리도 다 활용을 하고 있지만 엔트로픽에서 만든 가장 최첨단 초상위에 있는 인공지능은 미국인들만 쓸 수 있게 완전히 묶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이런 AI에 대한 어떤 이 지금 자기만의 무기화가 계속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각 AI마다 장점을 높이려고 서로 경쟁적인 이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스페이스X가 커서와 합병을 한다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고 다음으로 좀 살펴볼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위원님? 네, 엔비디아, 이퀴닉스, 시스코, 엔터프라이즈 AI 가속화. 자, 엔비디아도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요즘에 네. 변한 게 이겁니다. 처음에는 매그니피센트 7을 이끌 때 자신 혼자 그냥 GPU의 독점 무대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 뒤에 하는 이 행위들을 보면은 어떤 저기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팀.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죠. 인텔과 AMD에게 뭐 추격을 당한다. 뭐 그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야, 우리 네. 그러면 생태계를 확장시켜 버리겠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회사들하고 협력 관계를 지금 구성했습니다. 그동안 광통신 회사들도 나왔잖아요. 루멘통 홀딩스나 이런 것도 나왔었고, 왜냐면 그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 센터에서 소통이 중요해지기 때문이죠. 더 이상 GPU나 CPU의 개별 능력보다는 서로의 소통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터프라이즈 AI를 가속하기 위해서 시스코, 이퀴닉스를 지금 포함하는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글로벌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저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퍼블릭 클라우드, 네오 클라우드, 콜로케이션, 뭐 온프레미스 이래가지고 이런 생태계를 묶어버리겠다 이런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검증된 턴키 AI 인프라,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워크로드 지원,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가속화 이렇게 하면서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이 생태계를 깨기 위해서는 또 큰 생태계를 구성해야지만 되는 출혈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엔비디아는 이제는 원팀 체제로 더욱더 공고히 하는. 왜냐하면 계속 추격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세레브라스라든가 이런 데서 다른 아이디어로 엔비디아 칩에 위상을 금가게 하려고 하는 이런 그 시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브로드컴도 계속 추격을 하고 있고. 네. 왜냐하면 맞춤형 AI 칩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애플, 구글, 뭐 지금 이런 회사들은 자체 칩을 개발해버리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GPU 하나만 고집하다가는 생태계에서 쫓겨나겠다. 아니면은 저기 파일을 깎아먹겠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점점 더 생태계를 확장시켜서 문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에 이제 균열을 내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 AI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파트너십과 동맹이 상당히 좀 중요해진 요즘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일단 스페이스X 3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동안의 좀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좀 많이 밀렸습니다. 일단 그렇네요. 장중에 고가를 찍고 네. 마지막에 마이너스로 끝났나요? 플러스로 끝났나요? 거의 지금 마지막에 플러스로 대부분의 끝났습니다. 기업들이 장중에 마이너스로 전환했거든요. 아, 근데 네. 스페이스X가 끝까지 버티고 있었는데 네네. 일단 시장 외가에서는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근데 시장 종가로는 플러스를 유지하면서 끝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고가상으로 지금 많이 올라서 220달러를 돌파했었는데 쭉 밀렸죠. 어쨌든 3일 연속 계속 신고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언제까지 신고가가 계속 나올지 이미 195달러인 시장 목표 주가는 넘어섰습니다. 200달러를 돌파했고요. 자, 어디까지 갈지 이미 시총이 아마존을 막 넘어서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시총 5위, 4위. 이제 좀만 더 가면 이제 탑 3를 위협할 정도까지 네.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스페이스X가 이 상승폭이 다소 주춤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4%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장중에는 시총이 3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한때 마이크로소프트를 추월하기도 했던 스페이스X입니다. 자, 우리 시장으로의 시그널 종목 궁금해지는데 어떤 종목을 오늘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저께 방산주가 네. 재건주가 가는데 왜 방산주가 가지? 트럼프가 종전 협상에 서명을 했다는데 왜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저렇게 급등을 해? 물론 그게 있었죠. 9일에서 12일 사이에 너무나 급하게 아랍에미리트에서 그 하늘의 거인이라고 불리우는 그 수송기를 8대를 동원해가지고 천궁2를 다 조립품을 싹 다 싣고 갔어요. 9일에서 12일 4일에 걸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야, 아랍에미리트가 얼마나 급하면 저 호르무즈 해안 막혀가지고 배로 못 가니까 비행기가 훨씬 비싼데 저 비행기로 가고 있냐? 야, 저 정도로 천궁2가 지금 급하다고? 이래서 이제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는 그 모멘텀이 강했죠. 근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LIG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가 미사일이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대, 한화 시스템이 그 체계를 만들고 이 세 개 기업이 결국 그걸 다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 모멘텀이 하나 있고 결국에는 그게 우주항공으로 또 이어지거든요. 방산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는 우리나라도 계속 발사체를 쏘아 올리지 않습니까, 지금. 발사체를 계속 쏘아 올릴 때 결국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나사의 역할을 스페이스X가 대신하듯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역할을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신하는 점차 많이 넘겨줍니다. 계속. 누리호 3, 4, 5, 6 갈수록 점점 넘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력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페이스X의 수혜가 이제 우주항공주 쪽으로도 이어지는 가운데 또 종전 협상을 앞두고 방산주의 수요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그래서 시그널 종목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도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엔 구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알파벳이 데이터 센터 확장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5억 달러를 베팅한다라는 내용인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바로 살펴볼까요? 네, 구글은 지금 그 다른 뭐 예를 들어 테슬라라던가 지금 뭐 아마존이라던가 이런 기업들도 데이터 센터 확장에 계속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네. 계속 잉여 현금 흐름이 축소된다고 실적 발표에서 그것 때문에 꼬꾸라지곤 그쵸. 이러잖아요. 네네. 구글은 현금 부자예요. 유튜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쏘는 슈퍼챗을 40% 먹고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슈퍼챗이 현금으로 다 네. 들어오기 때문에 현금 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잉여 현금 부분에서 그 능력이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데이터 센터 확장 투자를 서로 경쟁적으로 할 때도 결국에 실탄이 누가 먼저 떨어지느냐 싸움에서 구글은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엘라베마인데 엘라베마는 다들 뭐 유명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대차 엘라베마 그리고 기아 조지아 여기가 주력이잖아요. 플로리다 해안가에 있는 저 지역이 네. 우리나라 현대차나 그 기아 공장도 다 몰려있는 그곳인데 과거에 석탄 발전소 부지
여기에다가 데이터 센터 확장 투자를 하겠다. 아, 1,000개의 계약직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255만 달러의 이 지금 기여까지 하는 뭐 좋은 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좋은 적이요. 좋은 투자죠. 네, 투자 규모가 좀 상당한 모습이고요. 지역 파트너십이나 뭐 인프라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좋은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기존의 데이터 센터가 2019년부터 운영되던 네. 곳인데 더욱더 투자를 늘려서 15억 달러 확장 투자죠. 오. 신규 투자가 아니라. 그렇군요. 자, 그래서 2018년도 처음 진출한 이후에 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는데 이번에 15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엘라베마 지역, 특히 잭슨 카운티 저 지역 사회를 굉장히 지금 부흥시킬 수 있는 이 구글의 저 사회 공헌도 되겠죠.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를 또 저렇게 확보를 하면서 지금 그러면은 누구의 능력이 또 올라갑니까? 제미나이의 능력이 올라가겠죠. 네. 아까 그록이 그렇게 장점을 어필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커서라는 회사를 인수하고 이러고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왜냐면 지금 누가 하나가 결국 나가 떨어지기 직전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클로드냐, 챗GPT냐, 제미나이냐, 그록이냐 누가 떨어지냐 싸움에서 결국에 저렇게 구글의 알파벳은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 확장 투자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저렇게 땅땅하게 받쳐주면 계속해서 학습, 추론 이런 능력에서 에이전틱 AI 시장까지 제미나이의 능력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현금 부자 알파벳이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를 더 늘린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현지인들이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고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다음 장 통해서 한번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이 미국인들의 우려가 좀 있다는 이야기군요. 네, 뭐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뭐 지금 사실 뭐 데이터 센터를 모두 반기지만 않습니다. 네. 옛날에 님비 현상이라고 자기네 지역에 교도소가 들어오면 싫어하고 이랬는데 데이터 센터는 교도소가 아니잖아. 너네 일자리도 좋아하고 다 반길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렇네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의 그 전력을 지금 발전시키는데 다 전기를 소비하게 되면은 집안에서 촛불을 켜고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기요금이 또 오를까 봐. 근데 보니까 알파벳 A가 이 모든 인프라 부용을 다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255만 달러의 지역 사회 공약 있죠. 저렇게 뭐 교육 지원, 환경 보전, 지역 개발, 인력 양성 등을 통해서 보상을 해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정 에너지로 전환이죠. 저기 보니까 이제 신규 에너지 발전 용량으로 300메가와트 플러스로 테네시 밸리 지역에 청정 에너지, 그다음에 엘라베마 테네시 데이터 센터에 50메가와트 첨단 원자력 전력 공급 예정.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가지고 지역 미국인들의 우려를 조금 자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 전기요금 부담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답을 내놨다고 볼 수 있는 이제 알파벳의 입장이고요. 자, 알파벳의 최근 주가 흐름 차트를 통해서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알파벳은 뭐 아주 뭐 메모리 반도체 업체라던가 지금 반도체 장비 주처럼 뜨겁진 않은데 조용히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저 5월 달 들어서기 전에 상승하면서 만들었던 갭 부분에서 계속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350달러를 쉽게 깨지 못하는 벽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그래서 다시 튕겨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알파벳은 그 전에 3월 달 전에 한번 크게 상승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승을 했는데 이 알파벳에 대한 저번에도 얘기를 계속 드렸지만 가치 투자자들이 여기 주목을 많이 하고 있다. 그게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빌 에크먼이라는 가치 투자자가 이런 성장주에 주목을 한다는 거는 성장주가 가치주의 측면까지 탑재를 했다는 버크셔 해서의 애플과 비슷한 거죠. 그럼 굉장히 장기적인 모멘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371달러 정도에 있는데 다시 한번 400달러의 도전에 나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탑3의 저력은 계속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기대가 되고 있는 탑3 종목 현금 부자인 구글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키워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스트노우 5입니다.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는 여전히 시장의 주인공입니다. 옵션 거래가 재개됐는데요.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가는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스페이스X가 상장 후 처음으로 옵션 거래를 시작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AI와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옵션 거래량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 시장 전문가는 AI 관련 자산에 대규모 콜옵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방 위험을 해지하는 비용도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스페이스X는 AI 코딩 도구 커서를 개발한 애니스피어를 600억 달러 규모의 전액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합병은 올해 3분기에 완료될 예정이며 거래가 마무리되면 커서는 스페이스X의 100% 자회사가 됩니다. 커서 주주들은 보유 주식 대신 스페이스X 클래스 A 보통주를 받게 되며 전환 비율은 거래 종결 전 주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네, 스페이스X의 주가 상승 탄력, 아무래도 옵션 거래가 재개되면서 이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만큼 또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페이스X가 여전히 시장의 주인공인데 CNBC에서는 간밤에 이러한 투자 의견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스페이스X만 보지 말라. 시장 곳곳에는 투자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미국 자산운용사 리톨츠 웰스 매니지먼트의 조시 브라운 CEO가 스페이스X 외에도 시장 전반에 투자 기회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라운 CEO는 모멘텀에 주목한다면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 한 종목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거의 모든 업종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세 종목이 나타나고 있으며 자금도 이들 종목으로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스페이스X에 대해서는 정말 독보적인 자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우주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상장사는 여럿 있지만 일론 머스크와 연결된 기업은 스페이스X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의 매출 규모를 갖춘 기업도 사실상 유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운 CEO는 스페이스X가 금리나 물가, 지정학적 변수보다 자체 성장 스토리에 의해 움직이는 기업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스페이스X는 좋은 기업이지만 여전히 시장에는 각 업종별로 52주 신고가를 나타내는 기업들이 있다라면서 다른 투자 기회도 함께 엿보자라는 투자 의견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 투자 심리가 소폭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무엇보다 반도체가 과열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에서 투자 심리가 6월 들어 다소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금 보유 비중은 4.1%로 소폭 상승한 반면 글로벌 주식과 기술주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의 80%는 반도체를 현재 시장에서 가장 과열된 투자처로 꼽았으며 이는 조사 이래 최고 수준입니다.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매파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55%는 인플레이션에 강경한 매파적 동결을 전망했고 33%는 향후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비둘기파적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위험 요인으로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1위로 꼽혔습니다. 이어 인공지능 거품 우려가 두 번째 주요 리스크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네, 소폭 둔화된 이 투자 심리가 앞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간밤에 유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유가가 하향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이견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낮췄을까요? 만나보시죠. 골드만삭스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를 반영해 국제유가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브렌트유 올해 4분기 전망은 배럴당 90달러에서 80달러로 2027년 전망은 75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WTI 전망도 올해 4분기 75달러, 2027년 70달러로 낮췄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페르시아만 원유 수출 정상화 시점을 기존 예상보다 한 달 앞당긴 7월 말로 전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증산, 이란산 원유 제재 완화는 공급 회복을 더욱 앞당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중동 지역의 군사 충돌 재개나 해협 봉쇄 가능성은 여전히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공급 정상화가 빠르게 이뤄질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내년에는 배럴당 60달러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네, 브렌트유가 내년에 60달러 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 나왔는데요. 이게 인플레이션에는 어떠하게 또 반영이 되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블룸버그에서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얼마 전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블 테크놀로지가 1조 달러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블룸버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블 테크놀로지가 실제로 1조 달러 기업이 되려면은 더 큰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마블 테크놀로지를 차세대 1조 달러 기업으로 지목했지만 상당한 성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 마벨의 시가총액은 약 2,720억 달러로 1조 달러 기업과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 주가는 265% 넘게 급등했고 오는 22일 S&P 500 지수 편입도 앞두고 있습니다. 마벨은 차세대 AI 컴퓨팅에 필요한 광통신 기술과 실리콘 포토닉스 분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는 맞춤형 AI 칩과 네트워킹 장비 통합 등 협력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기술력이 장기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조 달러 기업 가치를 정당화하려면 연간 매출이 약 600억 달러 수준까지 성장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네, 마블 테크놀로지 좋은 기업이지만 1조 달러 기업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출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스턴 오브 5와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해볼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케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첫 번째 기업은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저께 장중에 급등을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K라스 기준으로 18% 급등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로이터가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와 독일의 이제 라인메탈 사이에서
조인트 벤처를 세우기로 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그 기대감에 주식이 급등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목이 잠기셨어요? 예, 그런가요? 뭐 아프신 건 아니죠? 예, 예. 다행입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아침마다 이 시간에 나오셔서 지금 새벽 6시 38분이에요, 사실. 예. 이런 시간이긴 한데 우리 대표님께서 매일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기업도 소개해 주다 보니 목이 약간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컨디션은 여전히 좋으시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좀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보니까 18% 넘게 급등해서 넥스트에서 100만 원대에서 보니까는 마감했고 오늘 100만 2천 원대에서 KRX에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우리 대표님께서 여러 번 가지고 오셨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고맙다고 아마 인사하실 것 같아요. 아, 예. 뭐 그러면 저도 감사하고요. 예. 네. 그럼 어떠한 내용이 다뤄졌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좀 담겨져 있나요? 예. 일단 라인메탈이 좀 생소한 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 라인메탈을 좀 설명드리면 독일의 이제 방산 기업인데 원래 출발은 이제 자동차 제조 부품 기업으로 유명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에서 이제 방산으로 확대를 했는데 사실상 유럽 최대 이제 방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라인메탈은 또 역사가 무려 130년에 이릅니다. 근데 우와. 역사가 130년 이뤘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가 견고하고 지배 구조나 다른 방식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회사랑 그 LIG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 협업을 하게 됐는데 라인메탈의 대표적인 방산 제품이나 뭐가 있냐면은 독일의 유명한 레오파르드 전차가 있거든요. 우리의 현대 롯데의 이제 K2 전차랑 언제나 이제 경쟁하는 레오파르드 전차의 주포. 전차라면 앞에 이제 포신 있지 않습니까? 그 포신을 제작하는 것이 이제 바로 라인메탈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이제 방공망에도 사실상 실질적인 어떤 소프트웨어, 방공망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같이 제공하는 기업이 라인메탈이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 알다시피 LIG DNA는 결국은 신궁, 청궁 두 개의 어떤 그 방공 체계의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데 라인메탈의 시스템 그 방공 체계를 갖다 협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누구나 다 들 수 있죠. 그런 맥락에서 두 회사가 협업을 해서 조인트 벤처를 세운다라는 것이 이제 어제 그 보도의 골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 궁금한 게 라인메탈이라는 이 기업이 유럽 내에서는 몇 위 기업이에요? 예, 유럽 내에서 1, 2위를 다투는 기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이제 그 역사가 오래됐고 그다음에 또 독일의 또 강점이 무엇입니까?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의 강점이죠. 제조업이죠. 영국은 사실 제조업이 사실 거의 안 해요. 프랑스가 제조업을 하긴 하지만 그 유럽의 제일 중요한 국가가 이제 영불 독인데 네. 크기로도 그렇고 GDP로 그렇고 세 국가에서 영국을 뺀다면 사실상 독일이 제조업으로 1등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1등 기업의 배경을 갖다 후광을 뒤에 얻고 라인메탈이 열심히 이제 정진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인메탈 설명해 주셨고요. 바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두 회사는 왜 손을 잡았나?입니다. 어제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냈고 오늘은 사실 저희는 어제 나온 뉴스를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뉴스가 의미가 있는 게 우리 조우진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LIG 넥스원이 아니죠.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뉴스를 조금 더 심도 깊게 좀 살펴보는 건데 두 회사가 왜 손을 잡았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손을 잡았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요거를 좀 찬찬히 살펴볼 텐데 왜 손을 잡았습니까? 예, 일단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야 20세기에 이 전쟁이 딱 끝났는데 무슨 전쟁이야라고 생각했던 많은 분들의 경종 울리게 된 계기가 두 개의 전쟁이죠. 특별히 유럽에서는 그 러시아랑 이제 국경 접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은 막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뭐 전투기를 보낸다든지 미사일을 보낸다든지 드론을 보낸다든지 이런 걸 공중에서 격추할 수 있으면 자국민의 피해를 갖다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공중에서 대공 요격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고 대공 요격 시스템 중에서 우리가 먼저 눈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인데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 한 가성비로는 한 5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요격률이 좋다라는 것이 이번에 이란 전쟁에서 LIG DNA가 이제 입증을 했습니다. 천궁2죠. 입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또 다른 어떤 기술력을 검증할 필요가 없는 그런 맥락에서 라인메탈과 유럽의 많은 방산 기업들이 LIG에다가 이제 오퍼를 했을 것이라 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인메탈은 방공 시스템이라는 일종의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LIG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공2라는 하드웨어를 갖고 있으니까 두 기업이 결합했을 때 가장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누구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이 조인트 벤처를 세워서 실제로 유럽과 나토의 하늘을 지키겠다는 것인데 과반수의 어떤 점유율은 결국 조인트 벤처를 세우면 하나의 또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그 주권은 51% 정도는 이제 그 라인메탈 가져가서 보입니다. 어쨌건 그 LIG DNA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다 천공2를 공급하면 되고 또 다른 국가에 따라서는 신공2를 공급하면 되니까 이런 관점에서는 LIG DNA 입장에서는 영업을 사실 직접 하지 않고 라인메탈이라는 유럽 최대 방산 기업을 갖다가 그 앞에 내세워서 실속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협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라인메탈도 LIG가 필요한가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격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실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그 천공2에는 라인메탈 만들지 못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패트리어트가 있기 때문에 패트리어트를 갖다 미국에서 가져올 수는 없고 가져온들 사실 가성비가 패트리어트가 5배, 3배 정도 비싸니까 이런 요격 미사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방사는 그렇지만 갖다 놓으면 너무 기분이 좋고 좋아요. 하지만 훈련을 하거나 실제로 현장에 쓰면 한 번 쓰면 소모품이에요. 또 갖다 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LIG 이제 DNA의 천공2는 아주 그 요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사실은 예. 뭐 무기가 빠졌으면 무기 또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번에 조인트 벤처 설립은 굉장히 유의미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슷한 키워드예요. 파트너십의 의미인데 그게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둘이 협업을 한다는 건 좋은데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사실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그거잖아요. 네. 이게 숫자로 얼마나 찍히는데가 중요한 건데 이게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어제는 일단 두 회사 협업을 하기로 했다는 것만 방점 찍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맞아요. 예. 하지만 우리도 알다시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가 아니 그때 이제 벌써 이제 몇 년이 지났죠. 베이징 올림픽을 갖다가 개막을 앞두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 야 때가 어느 때인데 러시아가 대명초 이제 침공하냐 그런데 진짜 침공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동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막 벌벌 떨면서 러시아 우리가 전쟁을 일사를 항전하겠지만 무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 점에서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러시아가 결국 이제 지상군을 갖다가 먼저 들어버리기 전에 그 대공망을 갖다가 이제 무력화시키면서 러시아도 사실 우크라이나를 단기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대공망을 무력화시켰지만 다른 맥락에서 단기전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 대공망을 갖다가 견고하게 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필요하지만 너무 비싸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LIG DNA의 그 천공2를 갖다 놓으면은 실제로 한국 건데 잘 쓸만해? 한데 우크라이나전, 그다음 무엇보다 이란 전쟁을 갖다 겪었던 UAE라든지 카타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 LIG의 그 천공2에 대해서 엄청난 효과를 맛봤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라인메탈이 그러면 이제 LIG DNA의 천공2 또 신공도 있죠. 신공은 이제 지난번 저희 코너에서 모로코에 대한 그 보도를 해드렸는데 신공은 무엇이냐면 포터블용으로 이동할 수 있으면서 적이 날아오는 드론 같은 전투기나 헬리콥터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천공2와 신공을 모두 갖고 있는 LIG와 손을 잡으면은 유럽의 하늘, 나토의 하늘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매출과 주가가 어디까지 취소될지 가늠하기 힘듭니다. 이런 맥락에서 어제 주가가 취소됐는데 만약에 오늘 주가가 만약에 어제 너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을 하겠다 매물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 오히려 장기적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이 방산이라는 것은 3개월, 6개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산은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만큼 LIG DNA가 만약에 오늘 차익 실현 나온다면 오히려 기회를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이전에 그 LIG DNA 가지고 오셨을 때 제가 수급 보고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께 좀 브리핑을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외국인들이 보니까는 꾸준히 샀고 그때 이제만 하더라도 사실은 외국인들이 매도 금액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는 계속해서 샀고 앞으로 주가가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이제 좀 장기적인 매출로 이어지겠죠? 근데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전쟁이 끝났는데 일단 수급을 보면은 지난 한 달간 사실은 뭐 이란 전쟁이 끝난다 안 끝난다는 계속 있었지만 결국 끝날 거라고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인지를 하고 있었죠.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이 되지만 종전이 되면 방산주들이 이제 폭락하지 않냐?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을 한번 겪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화면으로 미사일이 날라온 것을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국방비를 갖다 늘려야겠다는 데에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들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국방부 예산은 더 늘어나지지 오히려 줄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는 오히려 국방 방산 예산은 더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외국인들이 수급해서 어떻게 됐냐. 지난 한 달간 적어도 LIG DNA만 보면 지난 한 달간 이란 전쟁에 대한 종전 분위기가 무르익었지만 외국인들은 지난 한 달간 오히려 LIG DNA를 4,000원 이상 매수를 했어요. 이런 관점에서 외국인들은 단견이다. 종전 때문에 주가가 급락할 것이라고 보는 단견이라는 것에 외국인들도 사실은 배팅을 하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여겼고 그 여파로 어저께 나온 보도를 말미암아서 LIG DNA가 18% 장중에 올라왔으니까 오히려 외국인들은 길게 본다면 LIG DNA만큼 그런 천공투와 신공을 갖다 가질 수 있는 회사 어디 있느냐. 가성비 면에서 이 정도 요격률이 높은 회사 어디 있냐. 이런 관점에서 외국인들은 더 LIG DNA에다가 가산점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기업으로는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 기업을 저희가 히든글로벌을 통해서 여러 번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주가가 어제 두 자릿수 급등세가 나와서 사실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의 보유율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20거래일 전에는 23%였던 보유율이 25%대까지 올라왔고요. 무엇보다 독일의 라인메탈과의 파트너십 뉴스가 어제 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이게 이제 숫자로 어떻게 찍히는지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두 번째 기사는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예, 롤스로이스가 이제 예전에 두산 에너지비랑 협업을 하기로 했다고 제가 이제 맞아요.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협업에 대한 그 전체적인 개요는 롤스로이스가 유럽을 비롯한 뭐 유럽에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롤스로이스가 SMR을 갖다가 이제 프로젝트를 갖다 따오면 SMR의 프로젝트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핵심 기자재거든요. 그러니까 SMR은 대형 원전과 다르게 이제 원자로로 부르지 않고 핵심 기자재를 부르는데 원자로에 해당하는 게 핵심 기자재입니다. 핵심 기자재를 두산에너지가 공급하는 그런 어떤 협업입니다. 그런 맥락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롤스로이스가 스웨덴 SMR을 갖다가 수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스웨덴 SMR 핵심 기자재를 갖다가 공급하겠는가라는 관점에서는 당연히 두산 에너지비트 아니겠냐 이렇게 전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어저께 그 롤스로이스가 스웨덴 SMR을 수주했다고 자사가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요거 뉴스는 사실 거의 처음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예. 우리 대표님이 가지고 오시는 뉴스나 기업은 늘 한 곳만 바라보세요. 예. 왠지 점심 메뉴, 저녁 메뉴 딱 하나만 드실 것 같은 그런 딱 꽂히면 그것만 해야 될 것 예.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오신 것 같고 그럼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스웨덴 SMR입니다. 이게 물음표가 찍혔어요. 이거 왜 물음표가 찍혔을까요? 예. 일단은 미국에서 SMR과 원전을 하고 일본도 한다는 것을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스웨덴을 한다면 일종의 이제 그 복지국가의 천국으로서 원전을 갖다 기피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스웨덴 SMR을 짓기로 했는데 스웨덴은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원전을 갖다 짓게 되는 그런 역사적 이정표를 남겼습니다. 스웨덴은 미국의 아일랜드 사건 때문에 야 원전 너무 위험하다 원전 짓지 말아라 라는 기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원전을 점점 이제 가동을 중단하면서 당연히 그러니까 신규 원전을 짓지 않았죠. 이러다 보니까 40년간 원전을 갖다 배제했어요. 배제했는데 이번에 극적으로 40년 만에 원전 SMR을 짓게 된데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는 더 이상 원전이 없이 엄청난 전력을 갖다 우리가 충족시킬 수 없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고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스웨덴도 사실은 북유럽 국가답게 신재생 에너지에 엄청난 투자와 방점을 거뒀지만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전력 수요를 갖다가 해소할 수 없다. 더 큰 이유가 무엇이냐? 기존에도 전력 수요가 계속 좀 증가했지만 획기적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된 결정적 계기가 무엇입니까? 결국 AI에 대한 데이터 센터 때문이죠. AI 때문에 엄청난 전기를 갖다 먹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충당할 수 있냐? 충당할 수 없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신재생 에너지 겉보기에 멋있고 이쁘죠. 하지만 결정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재생 에너지의 풍광, 풍력 같은 경우는 바람이 안 불면은 전기가 생산하지 않아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밤에는 전기를 생산할 수 없죠. 구름을 끼면 전기를 생산할 수 없죠. 전기를 언제나 항시적으로 생산해야 되는데 이런 근본적인 요건 때문에 조건이 충족하지 못해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한다면 소비자, 국민들의 피해는 그 불만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결국 원전 외에는 대안이 없지 않느냐. 이래서 스웨덴도 전격적으로 원전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북유럽과 다른 나라 국가들의 시사점이 크기 때문에 이 점에서 사실은 그 방점이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게요. 스웨덴 SMR이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주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때문에 이 뉴스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느 정도로 수혜를 받게 될지 뭐 이미 롤스로이스와의 관계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원래 SMR 자체에서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한 핵심 기자재에 차지한 비중은 한 30%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롤스로이스랑 연대를 했고 그러면 롤스로이스 장사를 해오면은 거기 핵심 기자재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해당 뉴스를 갖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문의했을 때 롤스로이스가 세대 SMR과 수주했는데 그러면 너네 핵심 기자재가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질문했더니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없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 없다는 건 무엇이냐? 롤스로이스가 스웨덴 SMR을 갖다 수주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롤스로이스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스웨덴 SMR에 너네 핵심 기자재를 갖다가 들여보내주자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건 아직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없다는 것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네. 원전을 갖다 조금이라도 아시는 기업은 이 원전 산업은 원자로 그다음에 SMR에 해당하는 이렇게 핵심 기자재는 어떤 국가가나 어떤 회사가 많이 있어가지고 SMR을 갖다 롤스에서 다른 기업을 갖다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연히 이미 연대를 하기로 한 마당에 그리고 영국과 체코의 SMR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직접 들여보내기로 양측이 원래 협의를 마쳤죠. 그렇다면 사실은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도 조심스럽게 신중한 입장이 되지만 시장에서나 또 저도 두산 SMR에다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핵심 기자를 들여온 것은 기정사실 아니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함께 짚고 왔습니다. 목이 이제 다 풀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히든글로벌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6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또 이슈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 증시는 앞서 잘 들으셨겠습니다만 가장 큰 변화의 어떤 조짐은 반도체에 쏠렸던 미국도 마찬가지죠. 기술주 반도체에 쏠렸던 시장의 어떤 매기, 소위 말하는 큰 흐름이 이제는 다른 분야로 분산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조짐이 나타났다는 거. 이게 사실 우리 시장에서도 최근에 조금 나타났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다시 좀 코스피로 집중이 되면서 또 그냥 유야무야 되는가 아닌가 싶었는데 오늘 뉴욕 시장을 보면서 확실히 유가가 급락을 하고 금리에 대한 부담이 확 줄어드니까 돈의 흐름이 한쪽으로만 쏠리는 거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반도체 쪽으로 쏠리다가 이게 뭐 소비주라든가 다른 쪽으로 좀 분위기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분위기가 좀 분산되는 게 아니냐라는 조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도 이런 흐름이 나타날지 한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가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란 재건용 민간기금 3천억짜리 재건기금이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미국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뭐 그래라 뭐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어제 우리 이제 건설주들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건설주도 움직이 한번 화면에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건설주들 중에서 유난히 눈에 띄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어제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20% 가까이 올랐죠. 그다음에 DLENC, 삼성 E&A 이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물론 재건 관련해서 증권사 리포트가 이들 종목에 집중된 영향도 있긴 한데 사실 이란 전쟁이 종전이 되면 국내 건설업체들의 이 재건 참여 가능성이 높게 이미 한번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건설주들이 한번 움직였던 바가 있습니다. 그때 움직였던 종목들이 또 어제도 좀 먼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대체 재건기금 3천억 달러짜리가 도대체 어떻게 운용이 되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이게 진짜 현실성이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천억 달러 얘기는 이란에서 요구했던 전쟁 배상금 성격의 요구 4천억 달러보다는 한 30% 줄어들은 거긴 한데 일단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보도한 이 내용의 가장 골자는 기금의 규모는 3천억 달러고 미국의 돈은 안 들어간다. 특히 미국의 정부 돈은 안 들어간다. 대신 뭐 한국과 일본,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기업들의 돈이 들어간다. 그게 3천억 달러고 현재 또 오늘 또 나왔던 기사를 보니까 그중에 한 절반 정도 1,500억 달러 정도는 이제 얼추 얘기가 다 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또 트럼프 정부가 바람 잡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뉘앙스 상으로 봤을 때는 마치 그 우리와 일본의 우리나 일본, 유럽에다가 그 관세 협상을 빌미로 요구했었던 대규모 투자 그거를 강요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뭐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격을 규정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만약에 된다면 이거는 미국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의 주도로 들어간다. 그리고 단순히 재건기금액에 객출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일종의 이제 그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중에 나오는 어떤 돈을 나중에 받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이 방식 자체는 뭐 새로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 PF 방식으로 이제 자금이 들어가서 투자가 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투자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용도가 그래서 SOC, 그러니까 뭐 전력, 도로, 항만, 통신 이런 부분, 에너지, 석유, 가스시설 이제 복구, 그다음에 모바라케 같은 이런 핵심 철강 시설. 지역에 있는 철강 어떤 뭐 이를테면 이제 제철소, 뭐 그다음에 각종 제조업 공장들 지금 뭐 거의 다 망가졌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복구 뭐 이런데 이 조건이 들어갈다라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기회 요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는 일단은 이란은 지금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 이제 동결이 돼 있고 미국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아예 안 돼 지금 막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열리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처럼 다시 이란의 플랜트 사업이라든가 뭐 각종 SOC 사업에 뭐 복구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기존에 거기 워낙 낙후된 데니까요. 투자가 진행이 안 돼서 이제 그런 것들의 시장이 크게 열릴 텐데 그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룸이 열릴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앞서 처음에 주가 말씀드릴 때 제가 뭐 여러 종목 있었습니다만 세 종목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우건설, DLENC, 삼성 E&A 이 세 종목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내 증권가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는 게 한 네 종목 정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제 가장 많이 올랐던 대우건설, 그다음에 DLENC, 삼성 E&A, 그다음에 GS건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수혜가 있을 것이다. 그 정도 얘기가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저 대우건설, DLENC, 삼성 E&A 세 종목이 현재로서는 이러한 재건 관련해서 가장 유력하고 가장 수혜가 클 회사로 거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19일 날 서명이 확 사인이 끝나야지 이 얘기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 투자 펀드의 투자 기금의 조건은 양측이 종전에 완전히 합의해야 된다. 그리고 양측이 서로에게 약속했던 그 합의한 데를 충실히 잘 이행해야 된다. 이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요. 당장 그렇게 뭐가 딱 손에 잡히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 시간이 좀 가면서부터 실제화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보면 되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요 자회사 중복 상장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등등등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어떤 자회사를 이제 상장하는 거.
보통 그 자회사들은 이미 그 모회사에 실적에 다 반영이 되는 거 연결돼 있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쪼개서 그래서 이제 분할 상장이 되는 건데요. 그거를 이제 원칙적으로 금지를 한다. 원칙적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외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핵심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요. 7월부터 본격 시행이고 모회사 자회사 간의 중복 원칙 금지, 엄격한 심사 후 예외를 허용한다. 이제 저 내용이 좀 왜냐하면 저거를 100% 막아버리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예외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심사 축 저게 중요하죠. 영업의 독립성, 경영의 독립성, 투자자 보호 세 가지. 그다음에 모회사의 의무는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 총실이 아니라 주주 충실 의무입니다. 그다음에 공시 소통 강화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자회사 상장 전에 주주의 동의 절차 이런 것들을 이제 명문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좀 담겨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심사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못한다. 이거고 이거는 사실 누구나 다 이해를 하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중단인데 그 예외를 일부 허용한다는데 그 예외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납득이 가면 이를테면은 주주들도 뭐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오케이 또는 뭐 동의 이렇게 되는 거고 시장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어디가 중복 상장을 하긴 하는데 자회사를 상장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오히려 모회사의 더 성장에 뭐 도움이 될 것 같아 주가에도 도움이 될 것 이런 식의 평가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허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영업 독립성 부분부터 좀 살펴본다고 하면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지 이를테면은 매출을 어디서 올리느냐 그다음에 어떤 원천 기술 이런 부분들 만약에 자회사가 모회사에 너무 의존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중복 상장에 그러니까 자회사 상장 의미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경영의 독립성인데 의사결정이라든가 인력, 교류 그다음에 이사회 운영 소위 말하는 이제 지배구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독립성이 보장이 되느냐. 어차피 모회사에서 다 이것저것 지시하고 인사도 하고 회계도 하고 뭐 뒤에서 뭐 또 심지어는 이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오너가 있는 그런 그룹들 같은 경우는 일종의 통행세 받는 부분들을 다 이렇게 자회사 동원해서 그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그 오너 가족들의 어떤 그런 자금을 모아주는 뒷돈을 모아주는 뭐 이런 식의 역할. 그동안에 자회사들이 그런 역할을 대부분 많이 해왔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컨트롤 리스크도 얘기 나오는 거고 못 믿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제한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투자자 보호 관련돼서 요 아까 밑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자회사 상장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들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도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외가 될 수 있는 조건인데 까다롭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회사 상장이 이제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자회사 상장을 이렇게까지 뭐 어려운 어떤 그런 복잡하고 까다롭고 뭐 또 어떻게 튈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성을까지 감수하면서 자회사 상장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과연 또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SK 에코플랜트를 상장하는 대신 그 투자자들한테 있던 그 지분을 다 아예 전환 상환제로 인수를 해가지고 아예 70%가 넘게 지분을 이렇게 가져오면서 합병을 시킨 거죠.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뭐 요즘에 잘 나가는 두산은 돈 제일 많이 버는 데가 두산전자부분 삐지라고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실 그 상장한다는 얘기 있었던 건데 지금 완전히 쏙 들어갔죠. 자회사 상장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두산의 이익을 전자 부문에서 다 벌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식의 일들은 이제 아예 이제 앞으로는 굳이 상정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이슈 좀 짧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랙록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입니다. 저 간판이 저렇게 돼 있고요. 이 대표 ETF 브랜드 아이쉐어즈 이거 뭐 모르는 분들 없죠. 특히 뭐 성악개미 분들은 아주 이 아이쉐어즈 ETF 하나 정도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드물 정도고 운용 규모가 13.9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2경 1000조가 좀 넘죠. 얘는 1,500원으로 계산을 해서 2경 1000조고요. 지금 1,500 한 10몇 원쯤 되니까 더 되겠죠. 이 정도 되는 뭐 대단한 회사인데 이 블랙록이 최근에 자꾸 우리나라 기업들을 굉장히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보죠. 일단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건 KT엔진인데 원래 5% 갖고 있다가 갑자기 그제 6.15%까지 1.1%포인트가 넘게 대규모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5% 넘게 갖고 있고 유한양행 뭐 이렇게 쭉 갖고 있죠. 기본적으로 금융주지사들을 갖고 있는 건 옛날부터 뭐 오래됐고요.
5% 이상 갖고 있는 회사들만 공개가 되니까 이 정도고 5% 미만 갖고 있는 회사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최근 들어서 국내 주식들을 집중적으로 블랙록이 사고 있는데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이 블랙록이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사고 있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실적 추세, 개선 추세. 뭐 앞서 보셨던 기업들 다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들 기업들의 또 공통점이 강력한 주주 환원책을 좀 펼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금 올해만 202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에만 100조 주주환원 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올해가 또 마지막이니까 올해 또 당연히 예상이 돼 있고요.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한 신문에서 경제지에서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ADR 상장과 더불어서 100조 원 주주환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뭔가 아이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주주환원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하나 있겠고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물론 뭐 KTNG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만 갖고 있는 종목들 전반적으로 보면 AI 인프라 밸류체인의 핵심 수혜주들 그리고 한국이 이런 종목들을 갖고 있는 핵심 수혜국이다. 이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블랙록은 연초에 대통령하고도 작년 말에 대통령하고도 좀 만나서 그 에이펙 정상회의 때 AI 한국의 AI 3대 강국이 되는 데서 블랙록이 AI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아주 강력하게 협조를 하고 지원을 하겠다. 그런 얘기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블랙록 같은 회사가 이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우리나라와 관계가 돈독해진다라는 거는 단순히 뭐 몇몇 좋은 종목들의 지분을 얼마 더 인수했다 이거보다는 이거 사실 이 밑에입니다. 블랙록이 기본적으로 이제 액티브 자금 또 패시브 자금 이거를 이제 끌어들이는데 자기들 돈이 이 자금이니까. 근데 블랙록이 들어간다면 이게 이제 하나의 레퍼런스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블랙록이 이렇게 들어갔어? 그래 그럼 나도 하면서 다른 글로벌 패시브 자금, 액티브 자금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한국 시장에 들어와서 한국 기업들을 살 수 있는 또 한국의 지수 관련 ETF들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블랙록이 계속해서 한국과 뭔가 이렇게 하고 또 한국의 종목들을 계속 사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금 우리가 MSCI 선익지수 편입이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편입이 되고 또는 그 이후에도 한국 증시는 믿을만해 뭐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을 글로벌 시장에 줄 수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블랙록이 앞으로 어떤 종목을 사는지도 중요한데 블랙록이 기업의 지분을 더 사느냐 마느냐 외에도 블랙록과 우리 기업 또 우리 정부들과 여러 가지 어떤 관계들이 만들어지는 것 이런 것 기사들도 좀 꾸준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서 반도체를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 요즘에는 반도체 빼놓으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오늘 굉장히 또 유의미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산업 컨설팅 한반도의 박준영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한반도라는 회사는
반도체만 컨설팅을 하는 회사인가요? 네, 뭐 사람, 뭐 기술 다 조직들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요즘- 것도 있는데 하여튼 뭐 주로 그렇습니다. 요즘에 좀 질문을 많이 받으시겠어요. 많이 받습니다. 목 아파요? 네. 저희 마켓 시그널 통해서 오늘도 또 적절하게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좀 반도체 쪽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슈도 많고 노이즈도 많고 기대도 많고 사실은 최근에 뭐 2배 레버리지 상품 그렇죠. 나왔는데 이게 또 사실 주가랑 그대로 안 움직여서도 문제였고 그리고 주가 급등락이 워낙 심하니까는 많은 분들께서 이거를 사 마라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그렇죠. 있는데 요것도 좀 결론을 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한숨으로 시작하시고. 레버리지는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를 믿으신다면은 저는 뭐 일반적인 개별 그 투톱 주식 쪽을 중심으로 해서 가져가시면 어떨까 생각도 들긴 해요. 네. 투톱이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네. 그러면 저희 결론부터 내보고 가도록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무조건 포트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오늘 어저께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좀 조정이 좀 있었거든요. 네. 특히 반도체 쪽으로 많이 빠졌어요.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유가 떨어지고 경기 좋아지니까 금융주로 좀 많이 몰린 경향이 있어서 근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한데 미국도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기본 소위 얘기하는 펀더멘탈이죠. 이것은 전혀 변한 게 없다. 예, 특히 영업이익 측면을 봤을 때는 이 두 회사 영업이익이 지금 전혀 흔들리지 않고 외려 계속 뭐 증권사분들 계시겠지만은 훨씬 더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측면에서 보자면 공급 측면에서 공급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공급 측면은 내년 말 정도나 웨이퍼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건 여전히 그건 퀄리티는 변함이 없다. 그럼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수요 측면은 변화가 있느냐? 특별한 이유 아니면 변화는 없습니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늘어나는 건 처음에 인프라 투자 있지 않습니까? 인프라 투자 얘기하는 빅테크 회사들. 네. 이 사람들은 이번에 투자 하다가 죽어도 죽어요. 안 하면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수요는 여전히 있습니다. 뭐 금리 문제는 있긴 있겠지만 금리는 약간의 부차적인 이유일 것이고 기본적으로 내가 이 회사가 반도체 투자를 안 하면 죽어. 그러면은 일단은 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변화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그렇다면은 이게 말씀처럼 지금은 이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AI 데이터 센터 세우는데 네. 이게 말씀처럼 빅테크 기업들 거기 먼저 선점해서 돈 싸들고 들어가서 많이 만드는 게 우선일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은 빅테크 기업의 경우에는 사실 압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반도체이기도 네. 하지 않습니까? 네. 너는 그렇게까지 난 비싸게 못 산다라는 이 시나리오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네요. 첫 번째로는 다른 대안은 메모리 3개사의 기술력을 대안할 수 있는 곳은 없다. 중국 쪽 뭐 우려하시는 분 많은데요. 지금은 3년에서 4년 차이가 나버리고 있고요. 중국은 AI 수요를 못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측면이 있고 그러면 이 정도 하게 되면은 너네 좀 안 좋을 거야라고 할 수 있는 압박 요인은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건 있어요. 저희가 이 미국 회사들이다 보니까 너무 전체 영업이익이나 매출에 생산 단가에 있어서 메모리가 점점 올라가는 건 맞거든요.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가 예전에 뭐 들어보신 B200 블랙을 들어보셨잖아요. 네. 거기에 메모리 원가가 10% 정도 되는데 새로 나오는 루빈 칩이라고 하는 거에는 네. 3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크겠다. 근데 이것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럼 빅테크 회사들이 미국 기업들이 너무 부담 느끼게 된다면 혹시 관세로 눌러버리는 거 아닐까? 정치적 눌러버리는 거 아닐까? 이거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아까 방금 앞에 나왔던 하이닉스의 ADR 상장 같은 경우도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너무 비싸게 팔긴 하는데 우리 비싼 이익이 우리만 다 먹는 게 아니라 미국도 가져갈 수 있어요.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관도 있어서 첫 번째로는 일단은 대안이 없다. 두 번째로는 그런 위험은 있을 수 있겠지만 좀 금융적으로 변경은 필요하겠다 정도 얘기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일단은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께서 사실 지금 반도체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 저희도 처음 가보는 길이다 보니 이게 이익이 훼손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는 있지만은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일단은
이 훼손은 없을 것이다. 이 사이클, 슈퍼 사이클 자체는 조금 훼손이 없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고요.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애를 쓰고 있어요. 구글 이제 TPU 생산에 대한 뭐 그래요. 기대감 같은 것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 삼성전자 뭔가 다른 게 있겠지라는 네. 기대감.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AI는 또 중요한 게 하나로 연결되는 뭐 사이클 같은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들고 설계하고 뭐 패키징하고 이런 것들. 삼성전자 좀 기대해봐도 될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기대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이게 기술 측면과 실적 측면을 나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나쁘진 않다. 특히 지금 얘기하는 구글의 TPU라고 하는 게 여기서 TSMC랑 경쟁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요. 삼성이 잘하는 게 딱 아시겠지만 메모리 시스템 원체 두 개 다 있잖아요. 그럼 뭐 어디 구글의 TPU라고 하는 거는 구글의 맞춤형 칩인 거죠. 네. 그러면 구글의 맞춤형 칩이면 구글의 여기에 있는 시스템 반도체 부분은 TSMC에서 만들었을 텐데, 여기에 들어가는 HBM 그 연결 부위, 여기는 구글의 맞춤형으로 연결 부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연결 부위에 대한 거에 대한 수주를 할까 말까에 대한 니즈가 있는 것입니다. 네. 물론 그게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이 기술은 삼성전자가 지금 HBM4에서 기술력 좋은 것처럼 로직다의 개발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쪽은 상당히 시너지가 있을 것이고 특이하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다만 이게 숫자로 찍히는 거는 많지는 않다. 예, 그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술 측면은 괜찮다. 사업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소위 흑자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올해는 올해 한 말 정도로 보는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표적인 흑자 전환의 이슈는 딴 것보다는 HBM4의 로직 다이 파운드리 쪽이죠. 그것에 대한 매출이 있기 때문에 전환되지 않을까 여부는 있는데, 다른 빅테크 회사들, 좀 작년에 테슬라 수주 받으면서 좀 좋아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의 효과가 이제 올해 말 정도나 날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거의 돈이 안 벌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약간 흑자로 전환된다는 그 의미? 의미인 것이지. 그래서 고객을 더 유치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올해 당장 바뀐다. 사업 측면의 성과는 올해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좀 길게 봐야 될까요? 좀 길게 봐야 되는 것이고, 뭐 또 복잡한 얘기 굉장히 많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숫자로 보였을 때 파운드리가 당장에 엄청나게 메모리처럼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건 조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사실 파운드리 쪽은 크게는 뭐 그렇죠. 기대는 안 하실 것 같은데, 보니까는 이제 제가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결국엔 토탈 솔루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것들, 삼성전자, 메모리, 파운드리 요 같이 하는 전략,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SK 하이닉스랑 비교했을 때는 어떠한 좀 사업만의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거 상당히 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뭐 HBM3가 중심이기 때문에 복합 반도체가 네. 하이닉스 쪽이 당연히 실적이 좀 더 좋을 거예요. 그쪽으로는. 네. 그러니까 전체 실적으로 보자면 단품 D램과 낸드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는 HBM용에 들어가는 HBM3가 이미 다 팔려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술도 좋아서 괜찮을 텐데, 올해 하반기부터 나오는 HBM4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는 아직 성능도 잘 안 나와요. 네, 이런 상태고 HBM4 시제품 같은 경우도 이미 나왔어요, 삼성전자는요. 그러면 이제 거의 세대로 보자면 두 세대가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얘기해도 이게 투자자분들이 HBM이면 하이닉스라는 말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반격이 이미 됐어요. 기술적으로는 이미 달라졌습니다, 수준은. 네, 근데 이제 그 기술적인 게 또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게 실적으로 언제 반영되냐라는 측면을 보자면, 올해는 단품 쪽이 워낙에 돈이 잘 벌려서 이것의 효과는 많이 없을 텐데, 내년도에 두 회사는 엄청나게 경쟁을 많이 할 것이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두 개 다 있는 토탈 솔루션이 되어 있는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하이닉스는 지금 로직 다이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거, 요걸 가지고 TSMC 협상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자기도 자체 만들려고 사람들을 막 다시금 뽑고 있기도 하고 되게 급해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HBM이 2년간 하이닉스가 엄청난 수주를 받았다면 올해 말 정도부터 내년은 특히 두 회사가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할 것이다.
사실은 SK하이닉스가 지금까지는 엄청나게 치고 나갔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그렇죠. 거의 다 따라잡았고 따라잡은 게 아니라 기술력은 앞서요. 앞선다. 네, 근데 H 이제 대 보이. 수율 측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수율 측면이 좀 낮은 건 있는데 이게 파운드리 수율이랑 좀 다릅니다. 네, 파운드리는 훨씬 수율 내기가 어렵고요. 근데 D램 쪽은 좀 더 나은 편이라서 이 두 회사가 보통 한 10% 전후정 차이 나거든요. 네, 그런 걸로 따지자면 아주 큰 실적상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파운드리처럼 수율이 계속 안 나오는 이러진 않습니다. D램 쪽은. 낸드는 좀 더 쉽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설계상 좋거든요. 수율 내기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술력으로도 앞서 있고 수율 측면은 점점 따라가는 거 맞는 것 같다. 네. 저희가 사실 이제 마켓 시그널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요즘에는 반도체 이야기 하고 계신데 반도체만 컨설팅 하시는데 그렇죠. 이런 이야기는 또 처음 듣습니다. 사실 산업고 안에서 계시고 그 이야기를 해주시니까는 참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파운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삼성전자는 TSMC가 못한 거 다음 거 하는 기업 이렇게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이제 그럼 삼성전자가 사실은 주가가 이제 더 크게 가려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쪽도 좀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쪽에 좀 독자적인 시장을 삼성전자가 개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TSMC는 정말 엄청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네. 지금 AI 반도체의 모든 목줄은 결국에는 TSMC가 바탕이거든요. 네. TSMC의 후공정 패키지의 생산성 전체가 결국엔 AI 반도체의 생산성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에 실제 풍선 효과로서 여기 꽉 찼으니까 오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로는 TSMC가 굳이 하지 않는 말하자면 나는 제일 비싸고 제일 많이 인 거 할 거야 라고 하는 거 말고 대표적으로 피지컬 AI 쪽에 삼성전자 할 일이 많죠. 테슬라 수주도 결국 피지컬 AI 쪽이라고 볼 수 네,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 쪽의 수주는 삼성전자가 TSMC 대비해서 더 미세한 폭에 대한 수율 측면과 선단 공정의 노드에 대한 기술력 같은 게 덜 한다고 한다면 피지컬 AI는 반도체가 더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더 커져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더라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결론적으로 AI 반도체에서 계속 메모리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의 연결성으로서의 역할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마켓의 역할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TSMC도 메모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메모리 갖다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포함한다면 다른 길이 분명히 있고 TSMC랑 풍선 효과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율이 좀 개선이 잘 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삼성 요즘에 성과금 측면 이런 것 때문에 이슈도 많았는데 그 생각보다는 주주분께도 말씀드리지만은 삼성전자가 적자사업부 성과금 따로 주는 거는 삼성전자한테 안 좋아요. 같이 받았어야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메모리 시너지도 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잘 해결된다면 파운드리 쪽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형태의 특정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미래가 밝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쪽이 이런 임직원들이나 어떤 업계에서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직적 기반과 사업적 기반이 있다면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주분들이 그걸 좀 더 봐주시면 좋겠어요. 직원들을 조금 더 이제 복돋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사실 이제 주식예탁증서 ADR에 그렇죠. 대한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요렇게 되면은 뭐 다른 기업들만큼 밸류를 받을 거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TSMC만큼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당연스럽게 여전히 사이클인이 아닌 여부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대만 주식 시장은 우리나라보다 더 폐쇄적이라서 그러면 그 프리미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TSMC가 대만 주식보다 ADR이 보통 15% 높거든요. 그만큼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게 있다. 근데 물론 사이드 이펙트로는 당연히 한국 SK하이닉스를 안 사고 오히려 매매를 할 수도 맞아요. 있겠죠. 근데 그 플러스 마이너스 봤을 때는 요즘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더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보다 좀 더 좋은 데서라는데 이런 것이 있어서 나쁘진 않겠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면 플러스 쪽에 가깝다고 봅니다. 정말 큰 영향은 사실은 네, 뭐 그래도 유동성 측면에서 나쁘지 않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또 많은 분들께서는 뭐 최근에 소부장 쪽이 그래도 맞아요. 좀 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소부장은 뭐 워낙 많이 보시니까 네. 기업들도 워낙 많이 커버를 하시고 어떻게 보세요? 뭔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투자 전략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그 뭐 ETF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ETF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안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기술적으로 소부장 중에서 특히 장비사들은 네. 매출은 클 수 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멘텀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네. 관련주만 사실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주식하실 때, 그러니까 주식을 장기로 보시는 단기로 보시는 분이 있을 때, 이제 저는 좀 장기로 보는 사람인데, 왜냐면 직장인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보기 힘드실 텐데, 단기로 봤을 때는 계속 수급을 따라가서 모멘텀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외려 기술력 높은 게 어디냐? 크게 보자면 외려 국내 주식으로 보시면 코스닥, 코스피에서 이런 소모품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소켓 같은 거 파는 거, 소켓. 그다음에 부품들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부품을 세정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뭐 주가로 보자면 코미코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네. 그런 회사들이 왜 좋냐면은 자기가 수급만 좋을 때는 특별한 이 기술력 없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 다음에가 소켓 같은 경우 왜 좋냐면 어쨌든 수요가 계속 네, 있으니까. 반도체 전체에서 소켓 비용이 1도 안 되거든요. 다 쓸 수 있어요. 그냥 막 써요. 네, 그건 괜찮다. 이런 게 이제 국내에서 저 봤을 때 장비주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좁은 니치 마켓에 관련된 것들은 괜찮은 게 가끔 있거든요. 네. 근데 기술력이 차이가 많이 나요. 해외하고는 장비 좀 조심하시는 게 낫고 소재 부품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다. 마지막으로 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각 공정마다의 1등 기업들을 사시면 좋거든요. 사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1등 기업만 갔다가 1등 기업이 또 그만큼 떨어지고 약간 그런 장세인데 어쨌든 간에 근데 잠깐 말씀드리면 해외 주식은 안 그렇거든요. 해외의 1등 장비사들 다 아실 거예요. 네네. 탑5 장비사부터 해서 그쪽은 덜 떨어집니다. 많이 올라고요, 실제로. 네, 그쪽도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금리 차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나라 주식과 미국 주식 고려하실 거잖아요. 미국 장도 보셔가지고 반도체로 보시면은 생각보다 장비사들 저 앞에 가 있는 것도 몇 개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변동성이 너무 힘드실 때 그건 좀 더 완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비사도 오히려 외국 저는 쪽으로 그렇게 보라라는 생각합니다. 네. 이야기 좀 들립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반도체만 이제 커버를 하시는데 네. 사실 다른 자산이랑 배분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도 꽤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또 반도체에 있다 보니 더 또 냉정하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지금은 우리나라는 오늘 시장처럼 금융 좀 해지가 될 수 있겠죠. 금융주 쪽이 해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측면으로는 이 반도체라고 하는 걸 보시지 말고 AI를 전체로 보시면 AI 쇼티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반도체에 연결되는 게 현재 기판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력 쪽과 소위 얘기하는 뭐 광 쪽이겠죠. 네. 이쪽이 반도체가 아니라고 보시기는 어렵고 AI 인프라에서 숏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까 숏이 나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게 뭐가 있느냐. 쇼티지. 그것 쪽을 전 집중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산업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오늘 또 반도체 이야기를 심도 깊게 나눠보고 왔는데 여러분들 함께 투자 포인트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준영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7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 전 알아야 할 시그널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현아연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애프터마켓 시그널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간밤에 미증시 3대 지수 혼조 속에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주 중심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케빈 호시 의장의 첫 FOMC를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기술주 어떻게 움직이는지 8개 종목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다소 혼조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정규장에서 2%대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젠슨왕 CEO가 제시한 전망을 이룩하려면 압도적인 성장이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게 시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애프터마켓에서 0.2%대 소폭 상승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스페이스X 최근에 계속해서 시장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압도적인 IPO를 이룩한 이후에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정규장에서도 4%대 상승, 애프터마켓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해내면서 200달러 선을 넘어섰고요. 장중에는 한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AI 코딩 스타트업인 이 커서의 모회사 애니스피어를 전액
전액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존의 XAI 이 그룹의 역량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받아갔습니다. 다만 로켓랩 등의 기존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하락폭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테슬라도 스페이스 X와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락폭 키워내고 있습니다. 다만 스페이스 X는 상승세 이어내고 있다라는 점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마이크론 상승과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6%대 하락했지만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1%대 오름세 보이면서 $1,000 선 유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음 시그널 살펴보시면요. 유가 흐름 $80 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이 협상 타결 소식 이후에 유가가 안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란산 원유 공급을 전면 허용한다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하락폭을 키웠는데요. 현재는 0.21% 소폭 상승하면서 $76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도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0.02% 소폭 상승하면서 $4,332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도 살펴보시죠. 네, 국내 주요 지표들 현재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 EWY 한국 ETF 모두 2%대 하락폭 키워내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1,300포인트 선에 거래가 됐고 EWY 한국 ETF도 2%대 하락했지만 그래도 $200 선은 지켜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일장에서 5%대 상승 보여줬었는데 그 상승폭 반납해냈습니다. 그러면서 13,200포인트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4원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 0.17%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됐죠. 그러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다라는 점이 원달러 환율 진정에 도움을 줬습니다. 다만 FOMC가 현재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달러 환율은 지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현재는 0.17% 상승하면서 1,511원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그널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사실 반도체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오늘은 반도체보다는 다른 쪽을 좀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